안녕하십니까. 대한미디어그룹 아는 것입니다의 정진호입니다. 세상이 이제 소위 전문가나 미디어가 말하는 예측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계 초인류 강대국인 미국에서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이변이 일어났죠. 당초에 이 사람이 미국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가 될 줄,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될 줄 예측한 전문가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당선이 되었네요. 세상이 이로 인해 시끄러워졌습니다. 당장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이 급등하고 곧 바뀌게 될 국제정세의 총각을 곤두세워야 할 입장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달라요.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 현실을 결코 가벼이 볼 수만은 없다는 거죠. 왜 그토록 막말, 성추문 등 말도 안 되는 인물이 미국 국민들로부터 자신들의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을까요? 그것도 트럼프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이른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말이죠. 그분들이 모두 다 개, 돼지처럼 멍청해서 그런 걸까요? 20세기 후반부터 이른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세상을 지배하는 양대 이데올로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두 이데올로기는 애초에 양립하기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죠. 민주주의의 근간은 1인 1표인데 반해서 자본주의는 1주 1표, 즉 더 많이 가진 자들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되는 그런 구조인 셈이죠. 정치인들은 애써 이 부분을 감추면서 자신이 당선이 되면 이들을 양립할 수 있는 그런 공약을 남발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늘 가진 자들의 입장을 대변해왔습니다. 이에 지쳐가지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말이죠. 이들이 트럼프를 지지한 이유가 트럼프가 이제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라는 기대보다는 기성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혐오, 이게 더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는 것입니다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럼 우리 지역 정치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오늘 우리가 해부해볼 정치인은 바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 유성을 국회의원 이상민. 네, 그렇습니다. 오늘의 해부 대상은 바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 유성구 을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이상민 국회의원입니다. 오늘도 세 분 자리 함께 해주셨습니다. 먼저 이상민 의원에 대해 잘 알 수 있도록 날카로운 질문해 주실 오마이뉴스 장재환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음은 오늘의 공격수입니다. 지난주에 저랑 싸웠죠. 저희가 자꾸 말을 끊는다고 왜 자꾸 말을 끊어요 이랬는데 저는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만, 네, 전 새누리당 대전 대덕구 당협협의회 사무국장 SHCO 산업개발, 네, 윤기호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윤 대표님 안녕하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당협협의회가 아니고요, 당원협의회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네. 신경전 시작되나요? 아유, 목이 막혀요. 마지막 방어수입니다. 네, 대전 서구의회 운영위원장이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창관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시죠? 예, 반갑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이번 방송 준비하면서 저 두 가지 생각이 좀 재미있었거든요. 하나는 윤 대표님하고 지난번 방송 때 제가 언성을 저는 안 높였어요. 네, 근데 높이신 게 생각보다 세게 안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싸워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다른 하나는 자료조사하다가 문득 우리 방송 패널이신 김창관 의원님이 떠올랐어요. 이분도 정치인이시니까. 그래가지고 자료를 좀 뒤져봤는데 제가 의원님을 더 사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뒷조사를 확실히 하신 거예요? 제 조사를 언제 흥신소 쓰십니까? 혹시 아니, 그렇진 않고요. 네, 의원님 사랑합니다. 밝히실 거예요? 제 뒷조사한 것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네. 우리 방송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요거 하나 좀 얘기해 보도록 하죠. 저희가 다뤘던 정치인 중에서 새누리당 소속의 이장우 의원을 다룬 적이 있었는데 2천억이 넘는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 지원하는 컨텐츠 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문체부가 먼저 법안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장우 의원이 청부 입법 발의했다는 그런 언론 보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하나 있었고, 또 이번에 특검법,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함에 있어가지고 우리 지역 정치인이 또 반대표를 던졌다고 하던데요. 이은권 의원께서 중구의 이은권 의원께서 반대 10표였죠. 10표 중에 네, 10분. 네. 이장 의원님은 이제 기권을 하셨고. 네네. 왜 기권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친박의 골수아니셨나. 이정현 대표를 따러 가지 않았을까? 이정현 대표도 기권했더라고요. 예, 보니까. 그렇죠. 예. 국정조사 같은 경우는 반대표를 던지셨고. 네. 근데 사실 좀 이해가 돼요. 앞에서 말씀하신 그 법안도 그렇고 네네. 잘 이해가 됩니다. 윤 대표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내용에 있어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될 부분이 그 단순히 최순실이나 뭐 차은택 그 두 피의자에 관련돼서 그 이권을 위에서 그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는 속단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뭐 우리나라의 그 문화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진짜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그 발의를 하셨다면 좋은 의도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런 그 지금 사단이라고 표현을 해도 뭐 과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최순실 그 사태에 관련돼 가지고 그런 거를 대변하기 위해서 하셨다면 분명히 잘못된 거죠. 하지만 확인되지 않은 바를 가지고 그렇게 하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그 홍위병 역할을 하면서 이정현 대표와 함께 그 박근혜 정부를 위해서 열심히 앞장섰던 이장우 의원이니까 뭐 그런 식으로 오해받을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 네.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는 채널A인가요? 거기에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던 의혹이어가지고 소개를 좀 드렸던 거고요. 그러니까 의혹은 의혹인 거죠. 네. 네, 의혹이 있으면은 다음에 이제 조사나 수사가 이루어지겠죠. 네, 잘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이상민 의원을 해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째 나오세요? 처음 나오셨어요. 어떠세요? 나오시니까? 생각보다 평화롭네요. 생각보다 평화로워요. 그 사람 많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서 좀 놀랐어요. 지금 학생이세요? 네, 고등학생. 고등학생 몇 학년?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여기 중학생. 얘 중학생. 아, 중학교 3학년이. 왜 나왔어요? 시하니까 그래도 무시할 근처기도 하고 차마 그냥 지나가는 그게 아니라서 새로운 그 의미도 얻고자 나왔어요. 지금 들고 있는 편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네. 무슨 말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내려오라고. 왜 내려와야 되는데? 세월호에서도 7시간 동안 방치하고 메르스 대처도 못하고 국정교과서도 있고 비리도 잔뜩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독재 정권 그것도 있고 박정희 정상도 멋대로 세우고 그러니까 독재 정권 이제 그만하고 내려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아이였어? 이렇게 나와서 함께하면은 해야 할 것 같으세요? 사실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왜? 지금 하는 것만 봐도 잠이나 쳐자고 나오지도 않고 안 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약간 아까도 얘기했는데 혹시 이러고 1년 4개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나 얘기도 해봤어요 사실. 이러고 1년 4개월. 안녕하세요. 아는 것이 힘이다 애청자 여러분.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박근혜 정권의 실정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의 인터넷 방송 오마이TV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생생히 중계해오고 있습니다. 권력과 자본에 굴하지 않는 오마이뉴스. 국민의 편에 선 진보 종편 오마이TV는 여러분의 힘으로 가능합니다. 월 1만 원의 씨앗으로 참 언론을 키워주십시오. 오마이뉴스 후원 독자 모임인 10만인 클럽의 회원이 되어주십시오. 전화 010-3270-3828로 주시거나 오마이뉴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마이뉴스는 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유성구는 지난 19대 총선까지 한 개의 의석이었는데 선거구 조정을 통해 가지고 갑과 을로 나뉘게 되었죠. 오늘의 주인공인 이상민 의원의 경우 원래 유성구였다가 의석이 둘로 나뉘면서 유성구 을이 지역구가 됐습니다. 그럼 이상민 의원에 대해서 김창관 의원님께서 지난번 정용규 의원 때처럼 아주 간략하게, 네, 우리 윤 대표님 했던 것처럼 간략하게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그 이상민 그 의원께서는 그 1958년생이시고요. 58 개띠시네요. 예, 58년 요즘 잘 나간다는 진짜 네네. 정치권에서도 진짜 화두입니다. 58년 개띠가 그 우리 그 명문 그 학교인 그 우리 지역구네요. 둔산동 충남고 또 그 충남대 법대를 졸업했고 그 34회 사법고시를 합격합니다. 그래서 그 여러 활동을 하시다가 그 열린우리당 때 그때 최초로 그
유성에서 이제 그 초선 의원에 당선이 되는데 그때 아마 전국 최연소 득표를 했을 거예요. 제가 그 당시 그 지역을 살고 있어서 잘 아는데 최연소 국회의원? 이 최소 득표. 최소 득표. 아까 좀 전에 최연소 득표라고 해서 30, 예, 최연소 득표가 죄송합니다. 네네. 그 30 한 5% 6% 제가 얻은 것 같은데 물론 그때도 그 같은 열린 우리당이기 때문에 네네. 이상민 의원을 지지했고 당선이 되시고 지금 내리 지금 그 계속해서 그 한 번도 그 물론 중간에 그 당적을 옮겼습니다만은 그 한 번에 실패 없이 지금 사선의 고지를 밟고 계시죠. 17, 18, 19, 20대까지. 그렇죠. 그리고 네네. 나름대로 그 법안이나 여러 부분에서도 제일 좀 그 제 기억에 남는 것이 그 당시 노은지구가 막 개발이 돼서 그 인구가 많이 그 유성구로 유입되는 하나의 그런 그 시초기였는데 네네. 그 가장 그 학교용지 부담금 그 개정안 발의를 해서 그 학교 용지 부담금. 예, 네네. 그 공동주택 단지에 그 학교 부담금을 이제 아파트 주민들이 취득세 낼 때 그거를 같이 내게 돼 있어요. 취득할 때 그게 그 평균적으로 한 200 미만, 150에서 200 정도 된다는데 네네. 그거를 어쨌든 통과를 시키고 또 소급까지 적용해서 그동안 냈던 그 입주민들한테도 전체적인 혜택을 해서 소급을 받게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쪽 그 지역구인 노은동 이쪽에서는 그 이상민 의원에 대한 평이 되게 좋았습니다. 예. 네. 이렇게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간략하시네요. 우리 윤 대표님보다 더 간략하신 것 같아요. 학교용지 분담금 황금법. 네, 치고 들어오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학교용지 분담금 황금법이고 그때 아마 이게 헌재에서 위헌 판결 난 걸로 아는데 그래서 하게 됐는데 이게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솔직히 필요하진 않나요? 학교용지를 하는 데 있어서. 그게 예. 그 형평성이겠죠, 장단점이 형평성. 있었는데 예. 이제 이상민 의원이 발의했던 것은 왜 학교 부지를 꼭 주민들이 부담을 예, 해야 그렇죠. 되느냐. 건설업체나 아니면 교육청이나 지자체가 네, 그런 그렇죠. 만약에 우리 집에 학교를 다니는 아이도 없는데 내가 학교 세울 돈까지 나한테까지 내려가느냐 이거 부당하다 이제 이런 취지로 돌려주라고 한 거가 맞고 또 이제 반대적 논리로서 보면은 그 아파트 단지를 건설함으로 인해서 거기 학교를 세워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잖아요. 지금 대전으로 보면 그런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도안지구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거기에 학교 많은 아파트가 들어오고 주민이 들어와서 학교를 세워줘야 되는데 그러면 학교 하나 짓는데 보통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뭐 700억, 1000억씩도 들어가는데 그러면 대전교육청 예산이 거기로 그냥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다른 지역 사람들은 그만큼 교육 예산에 손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도 맞다라는 주장도 일리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이상민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은 그러니까 그렇게 돈을 주민들이 냈던 거를 환급해주는 돌려받는 도로 그쵸? 그런 그렇죠. 법안이었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소급 적용도 하고 네.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네. 말아라. 그래서 이제 했던 거죠. 돌려받아서 인기가 좋아졌는데 네. 그게 이제 위헌 판결 받았다는 얘기를 윤 대표님 하신 거고요. 아니 학교용지 분담금을 내는 거를 네. 위헌 판결이 나면서 내는 게 예. 위헌 판결 받으면서 돌려받게 됐다. 네, 예. 그렇죠. 근데 윤 대표님 말은 이제 그게 필요한 거 사실은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그러니까 얘기를 돌려받을 하시고. 수 있는- 제가 보기에는 그 윤 대표님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 법을 만들어서 그게 다 돌려받았다라고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헌재가 그렇게 그러니까 하도록 한 거다. 위헌을 해줬는데 이 얘기죠. 예, 예. 그 근거 발의 그 돌려주는 데서 그 근거 법안을 만들었을 뿐이고 또 그리고 또 그래서 지금 숟가락 하나 얹었다. 그렇죠. 그런 그 얘기를 하고 부분도 싶으신 거죠. 어쨌든 있는 거예요. 법은 만들어야지 그 기본적인 그 처음부터 법이 있어야 공격을 되니까. 제대로 하셨네. 그 헌재 위원이 났고 또 실질적으로 그 요는 그거죠. 왜 그 의무교육인 그 초등학교, 중학교의 그 용지를 의무교육은 100% 국가에서 지금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0.8%인가 아마 그 취득가에게 부과시킨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네네. 거기에 대해서도 그 부담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취지에서 그 우리 윤 대표님 말씀대로 위원이 났고 그거를 이제 법제화 시켜서 그 받게끔 제도를 만든 거겠죠. 그렇게 뭐 그래도 나쁜 일은 아니네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요 네, 이게 네. 나쁜 그렇죠. 일이 네. 아니라고만 볼 수 없는 것이요. 네. 자 보십시오. 그 당시에 아파트가 대전의 노은동 이지기 노은지구가 개발할 때예요. 근데 일률적으로 입주하시는 분들한테 다 돈을 100만 원 내지는 150, 200만 원씩 최대는 걷었는데 자 지금 와서 보면 그 지역 주민들이 학교를 그러니까 지금 교육청에서 져주고 있죠. 지자체하고 그 예산으로 교육청에서 져주고 있는데 그 돈이 지금 새롭게 신도시의 교육청 예산이 다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도심 예를 들어서 대전 동구, 중구, 대덕구 이런 곳에 원도심에 있는 학교 시설 보완이나 아니면 좀 그 원도심에 다니는 아이들을 위한 시설 개선 자금이 못 들어가는 겁니다. 교육청 예산 중에. 아. 학교를 새로 져야 되는데 다 들어가니까요.
근데 학교를 보시다면 아시겠지만 요즘 세종시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학교를 많이 짓는 것만이 대수가 아니거든요, 지금. 그래서 또 거기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어찌 보면 입주하시는 분들이 학교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또 좀 아파트 가격도 상승 요인이 있어요. 바로 요즘엔 그렇잖아요. 도보 몇 분 뭐 이런 거. 바로 길 안 건너고. 학교 옆에 있는 길 안 건너는 그런 아파트에 그런 이점을 받았으니까 그 개발이 환수 차원에서 100에서 150만 원이나 200만 원 정도 되는 건 괜찮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에 네. 그와 동시에 그 원도심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시설 개선 자금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게 못 들어가는 그런 일장일단이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신도시 입주하시는 분들은 아이들 자녀 교육 때문에 학교가 필요하고 그 학교를 지어주려면 시에서 예산이 지원이 가는데 그럼 간 만큼 그 지금 낙후돼 있는 원도시면 그만큼 지원이 안 되니까 더더욱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 그 말씀을 지적하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네, 우리 안 싸우네. 근데 그 최순실 예산이나 이 예산 10분의 1만 풀어도 아무런 그 밖으로 새는 돈 다 이제 의무교육 국비 아닙니까? 교육비 자체가 교육 예산이 그 지방비는 아닌데 그런 예산을 좀 지금 윤 대표 좀 말씀하신 대로 소외된 그런 교육 환경을 갖고 있는 원도심 쪽에 투자가 된다면 그건 조금 얘기가 네. 확대되는 것 같아요. 윤 대표님 얘기는 그러니까 주민한테 걷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가지고의 견해 차이인 것 같거든요. 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세는 예산 이런 것들은 안 되죠, 그렇죠? 네, 뭐 4대강. 근데 저도 그 부분에 얘기도 말씀드릴 있고. 부분에 있어서 문화 콘텐츠에 관련된 투자는 저희는 이루어진다고 봐야 그러니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그 돈이 예를 들어서 최순실 같은 그런 인간 쓰레기한테 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런 예산은 예산은 반영이 돼야 된다는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의원님 말씀도 그쪽 예산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건 다 합의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건 진보나 보수를 떠나가지고 똑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자꾸 이상민 의원님이 최순실한테 묻히네요. 존재감이 사선이신데 정책 토론회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전 국민이 다 똑똑해졌어요. 최순실 사태로 인해 가지고 전 국민이 너무 다 똑똑해지시고 또 우리나라 법이나 헌법에 대해서 너무 잘 알게 되시고 참정권에 대해서도 알게 되시는 것 같고 네 그래요. 그 우리 뭐 지금 그 의원님께서 이제 이상민 의원의 기본 정보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이제 어떤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뭐 윤 대표님 공격할 게 있으면 시작해 보시죠. 예. 본격적으로. 네. 제가 뭐 연좌제를 거론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상민 의원님의 아버님은 그 굉장한 극우 보수셨어요. 보수셨고 그 우파 정도 보수 세력에 제가 알기로는 그 어떤 그 중요한 당직도 맡고 계셨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셨다가 자유당 때? 아니 자유당이지 제가 저희 어르신들께 제가 들어가지고 근데 네네네. 이게 확인된 사실이니까 아시는 분도 아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문제는 이분께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으로 이른바 탄돌이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탄돌이로 국회에 입성을 하십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열린우리당 성향을 또 갖고 있던 분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땐 그 전에 또 다른 데 또 공천을 타진하셨던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열린우리당으로 아무쪼록 탄도리로 열린우리당 당적을 가진 국회의원이 되십니다. 근데 이분께서 그다지 그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으로 계실 때는 친노무현 성향이 아니셨어요. 예, 친노무현 성향도 아니셨고 그 MBA 때 그 이명박 대통령 때 국무총리한 정운찬 총리하고도 가까웠어요. 예, 정운찬 총리하고도 회동도 많이 하시고 또 김종인 대표하고도 친하게 또 같이 스터디도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 분이 지금은 거의 뭐 문재인 대표의 그런 사단으로 좀 평가를 받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는 확실히 노선 정리는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스타일이 그러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친국민계네 윤 대표님 얘기했던. 아니, 당적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데 친국민 편은 아니고.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런 성향의 분이 열린우리당에 계시다가 당선을 위해서 선진당으로 가셨다가 당선을 위해서 또 민주당으로 가시고 이런 당적 변경 문제도 그렇고 특히 좀 성향 문제를 제가 좀 말씀해 주신 대로 말씀이 잠시만요. 말씀이 본인의 그 이데올로기적 성향하고 정당하고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다시 말해 그 당선 때문에 정당이 선택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신 거죠? 네, 말씀해 주십시오. 정리를 이제 제가 하려고 했는데 또 해주시는데 그 얘기는 지금 처음에 말씀하신 게 이제 그 당적 변경 얘기를 하면서 처음 시작도 또 지금 몸담고 있는 것도
정체성이 좀 맞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리를 좀 해버리면 17대 총선 그러니까 2004년 총선입니다. 그때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 그 전국에서 치러졌던 총선에서 처음으로 당선이 돼서 열린우리당으로 그 초선 의원이 당선이 된 겁니다. 그 탄핵 바람에도 불구하고 겨우 32.2%로 당선돼서 최소 득표 아까 얘기하셨죠. 예, 그때인 거고. 원래 변호사셨죠, 이분이? 네, 변호사 하다가. 네네. 그 다음에 18대 총선은 우리 대전 지역에서는 자유선진당 바람이 불 때였는데 그때 공천을 못 받습니다. 열린우리당에서? 예, 공천을 못 받아가지고 탈당을 해서 당시에 심대평 대표하고 이회창 총재가 있던 그 자유선진당으로 입당했는데 마침 또 자유선진당 바람이 불어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선이 됐고 최고의 운빨이시죠. 예, 그다음에 2012년 19대 총선에는 다시 자유선진당 탈당을 하고 복당이라고 할 수 있죠. 민주통합당 이름이 바뀐 민주통합당으로 가서 당선이 돼서 3선이 되셨고 그다음에 이제 이어서 이제 20대 2016년 올해 있었던 총선에 당선이 돼서 4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을 지금 두 번을 옮긴 거죠. 그거에 대한 얘기시고 정체성으로 볼 때도 원래 보수셨는데 열린우리당으로 갔다가 또 보수 찾아갔나 싶었더니 이해창 총재하고 잘 지냈으니까 갔더니 또 이렇게 돌아왔는데 지금도 별로 정체성이 안 맞는 것 같다. 너무 길게 정리했나요? 아닙니다. 네, 이 얘기입니다. 잘 주신 것 같아요.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근데 윤 대표님이 이장우 의원 편에서 그런 얘기했어요. 전향은 죄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전향은 죄가 아닌데 이분은 전향이 아니다. 행보는 보수세요. 뭐 행보는 보수신데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다. 예, 지금 상황에도 저는 솔직히 민주당은 안 어울리세요. 자, 제가 의원님. 그 부분에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구에 제가 노은동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때부터 제가 지방의원을 준비를 했었고요. 그 윤 대표님과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그 당시에 그 지나간 또 박범계 시당위원장 얘기 또 나옵니다. 또 항상 나오는데 네. 그 청와대에서 이제 대전으로 출마를 저울질할 때 여론조사를 합니다. 그 유성하고 서구라고. 그 당시 어머니는 유성구 쪽에 살고 계셨어요. 누님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연고가 유성구 쪽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서구 쪽, 서구 쪽으로 방향을 틀어요. 그 당시 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군원의 그 대학학원 원장이 경선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도 이제 회고를 한다면 박범계 그 의원 얘기는 내가 너무 과소평가했구나 경선에 대해서 될 줄 알았는데 여론조사를 너무 믿은 거예요. 그 인지도만을.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때 됐으면 아마 지금 거의 4선 똑같이 됐겠죠. 거의 4선이 됐겠죠. 잠시만요. 이상민 의원 너무 불쌍해요. 지금 처음에 최순실 뭐 이 사태로 말리던 이제는 또 지나간 박범계 이장우 의원들한테 말리고 네. 그 당시 열린우리당이 그 어떻게 보면 신생 정당이고 여러 그 쉽게 해서 개파가 이렇게 해서 그 연합이 돼서 창당이 됐는데 그 모 의원의 그런 힘에 의해서 그 유성구에 후보가 없었어요. 그 당시 우리 장재원 기자님 아시겠지만 좀 윤종세 후보나 개혁당 출신의 그 카이스트나 그런 연구원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정치에 대해서 좀 문외한이었고 진짜 그런 정의심은 강했는데 그래서 아마 그 아까 말했지만은 그 진짜 행운아 그러니까 전국의 최저 득표를 하면서도 그렇게 좀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쪽에서도 그 개혁당 출신들이나 진보 세력한테 유성구에서 그동안 했던 전혀 지지는 사실 받지 못했어요. 쉽게 해서 낙하산에 전형적인 그렇게 오셨는데 방어가 아니라 오셔가지고 그 나름대로의 이제 본인 컨텐츠나 그 내용을 쌓고 지금 뭐 지역에서 뭐 당적으로 옮긴 건 두 번째 치더라도 그 인물이 되니까 당적으로 옮겨도 또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려볼게요. 하나는 윤 대표님 공격을 하셨는데 지금 그 정체성이 안 맞는 것 같기는 하다라는 이야기를 주신 것 같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물이 괜찮으니까 당선이 된다. 사실 득표율 말씀하셔서 제가 좀 찾아봤었는데 17대부터 20대까지 득표율을 보니까 쭉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20대가 제일 높고 17대보다는 18대, 좋은. 18대보다는 19대, 19대보다는 20대 같고 지금 한 57% 이번에 뭐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뭐 이상민 의원님께 불쌍하다고 하니까 제가 아는 이상민 의원님은 굉장히 그 효자세요. 지금도 홀어머니가 살아계신 생전에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어머니에 대한 또 어머니가 활동하고 계시는 그 전민동 엑스포 아파트 경로당에 대한
그 효가 굉장히 크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말씀 경로당에 대한 효가 크다고요? 과일 같은 것도 자주 사가시는 것 같고요. 네네. 네, 그런 효도 그러니까 효자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요즘 뭐 우리 그 프로그램에서도 우리 그 팟캐스트 방송에서도 자주 언급을 했었는데 제가 진짜 이상민 의원님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던 점이 뭐냐면 국회의원을 유성해서 4선이나 하셨어요. 그럼 4, 16, 16년입니다. 그럼 16년 전에는 우리 13년. 14, 아직 안 지났어요, 그렇죠. 임기가. 그쵸, 네. 10년이 넘었어요. 넘었는데 그 10년 전에는 그 대덕구 그 유성구 원자력 연구소에 그 또 연구단지 내에 핵 폐기물이 없었느냐? 그걸 국회의원으로서 몰랐느냐? 예. 근데 이제 와서 좀 말이 좀 회자가 되니까 말 그대로 뭐 숟가락을 떠얹는다? 원자력 안전 시민협의 활성화 대책이니 뭐 반대한다는 등 아니 국회의원 출마 10년 전 넘게 하셨잖아요. 그때는 모르셨다는 얘긴지. 그리고 두 번째 국회의원 보시면 법사위원장 및 법사위원 말고도 그때 당시에는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위원회가 아니라 과학위원회였나요? 하여튼 그런 게 하실 때도 전혀 그런 거기에 대해서 뭐 좀 강하게 어필 안 하세요. 네, 오히려 제가 알기로는 누구시죠? 경쟁하셨던 송석천 전 의원이 네. 오히려 송석찬인가요? 그분이 오히려 더 주장을 했던 걸로 알고 그리고 도대체 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강하게 안 하시다가 이제 와서 원자력 폐기물이 어쩌느니 이런 얘기를 하시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예, 그러면 예. 지금 윤 대표님이 슬쩍 네. 다른 주제로 넘어가셨어요. 우리가 네. 당적 변경에 대해서 좀 많이 짚어야 되는데. 특기예요, 특기. 예. 뭐 해명도 3초 끝나지 동안 않았고 또 공격도 차마 다 못했는데 넘어가셔서 프레임에 그 얘기 저도 네. 하고 싶었는데 잠깐만요. 그 당적 네. 변경 얘기는 중요하게 할 얘기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당적 변경. 정치인에게 당적은 처음에 그 정체성 얘기를 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고 특히 처음 나오는 사람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 당에서 누구를 공천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상민 의원이 17대 그 탄핵 바람에 당선이 된 것도 그 사람의 됨됨이보다는 엄밀히 따지면 그 당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열린우리당 소속이었으니까 공천을 받았으니까 후보 등록하기 며칠 전에 공천을 받았는데 이틀인가 전에 공천을 받았습니다. 제 기억에는. 그랬는데 어떻게 당선이 됐겠어요? 그거는 다 그 당을 보고 찍은 거거든요. 그런데 당을 두 번을 옮기셨습니다. 자유선진당으로 갔고 또 한 번은 다시 이제 탈당으로 돌아왔죠. 자유선진당으로 갔을 때는 또 전혀 이른바 이해창과 노무현이 얼마나 거의 완전 반대 아닙니까? 근데 그렇죠. 이쪽 가서도 잘 지내고 이쪽 가서도 잘 지내다가 다시 또 돌아와서 오고 이런 거는 분명히 이제 정치인으로서 사실 비판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물론 뭐 그런 이유가 좀 있다고는 하지만 저도 뭐 그건 알고 있지만 궁금해요. 근데 왜 탈당했대요? 우선은 왜 탈당을 하시고 공천을 왜 그걸 못 좀 받고? 얘기를 해볼까요? 네. 선진당에서 네. 할 때는 공천을 안 줘서 선진당으로 한 거죠. 그때 그러니까 열린우리당에서 이제 초선을 하시고 이제 두 번째 그 민주당입니까? 딱 그렇게 할 때 공천 심사가 이제 점점 강화되죠. 이제 그 틀이 좀 박히면서 그러니까 가장 그 문제가 됐던 게 내부 그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음주 사건 음주운전을 하셨군요. 예, 그 사건 때문에 좀 많이 좀 문제가 돼서 왜 이렇게 떠시면서 말씀하세요? 의원님 사랑합니다. 네. 이게 이제 너무 아픈 곳에서 찔려서 차 한 잔 드시고 네. 답변을 못 하시는데 이제 제가 이제 조금 이제 그러면 뭐 제가 좀 변 설명을 좀 할게요. 그러면 뭐냐면 그 이상민 의원이 이제 열린우리당 당선돼서 이제 다 했어요. 근데 당선되고 그 해인가요? 바로 음주운전으로 이제 적발이 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이제 당선되시고 예, 나서 그래서 이제 벌금형을 받았죠. 그렇게 됐는데 4년 후에 이제 그 공천을 받으려고 하니까 공천을 현역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공천을 안 해주게 됐어요. 근데 이제 원인이 음주운전이라고 이제 알려졌죠. 완전히 그런 엄격한 그 공천 심사에서 그것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다른 후보를 추천해야 된다. 근데 실제로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그건 아닙니다. 당시에 계파 싸움이 있었어요. 민주당 내에서. 그건 그래서 표면적 이유다. 예, 그때 그래서 갑자기 잘 알지도 못했던 정병옥이라는 그런 분이 거기서 공천을 받아요. 근데 이제 얘기로는 물론 이거는 뭐 정확한 뭐 근거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런 설이 이분이 있다. 이분이 어떤 누구의 계파였기 때문에 그 계파가 그 당시에 이제 그 민주당이 통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계파에 공천 몇 자리를 주기로 약속했는데 마침 이제 이 자리는 이제 초선 의원이고 음주 전력도 있어서 어차피 공천에도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여기를 그분을 주고 그다음에 이분은 이제 공천 안 주니까 나가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됐죠. 그때 저희가 분석하기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표면적인 이유는 음주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하지만 친노가 아니니까 못 받은 거죠. 개파 싸움에서 밀렸다. 이렇게 친노가 보고. 아니라 못 받은 겁니다. 그 정병욱 박사도 친노는 아니죠. 어떻게 보면 아니죠. 그분 지금 새누리당 가가지고 무슨 위원장 받았어요. 그러니까 정체성에 됐다 똑같은. 네, 그 왔다 갔다 하는 분이죠, 실제로. 그리고 나서 그분이 이제 이상민 의원이 그 탈당을 이제 안 할 수가 없죠. 현역 의원인데 공천 안 주니까. 그래서 이제 탈당하게 됐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심대평 이해창 그 정제가 하시던 그 자유선진당 가가지고 뭐 이른바 충성을 맹세하신 거죠.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천을 받고. 이삭주께 이삭이. 근데 된 마침 거죠. 이제 그때 자유선진당 바람이 돼서 이선이 된 거죠. 그래서 역시 줄을 잘 서시는구나. 그런 거 있지 않았나요? 그 뭐 이런 얘기가 자유한국당의 있었죠. 송석천 아까 말씀드렸던 그분이 거기 나와서 민주당 후보가 되고 서로 이제 그게 그 다음이죠. 그 다음 얘기를 이제 그런 뭐 얘기 나왔으니까 그거 네네. 하면 그래서 자유선진당에 들어가서서 4년 동안 국회의원 생활을 합니다. 그 안에서 이제 이해창 총재를 잘 모시면서 보좌하면서 이제 지내다가 다시 4년 후에 이제 저희 총선이 다가왔을 때쯤 돼서 탈당을 합니다. 왜 탈당을 했죠 또? 이제 그때는 이제 또 대선 그런 상황과 또 맞물려 있기도 하고 또 선진당 내에서도 이제 이게 좀 어려움이 있고 또 지지율도 떨어지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서 탈당을 하고 또 민주당에서도 다시 해체 모여 하는 그런 상황들이었거든요. 그래서 탈당을 하고 민주당 이제 돌아오죠. 그러니까 송석찬 의원님 얘기 나왔으니까 또 설명을 드리면 이거 옛날 얘기 자꾸 하게 되네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말씀하십시오. 네. 송석찬 의원은 유성에서 국회의원을 하시던 분이에요. 하시는데 DJP 연합을 했었죠. 그래서 네. DJP 연합을 했을 때 DJ가 자민련을 그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기 위해서 의원 꺼주기. 의원 꺼주기 했었죠. 그때 네. 의원을 꺼준 분의 한 명이 바로 송석찬 의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민주당으로 당선이 됐지만 그 자민련에 갔었던 거죠. 그런데 근데 이제 열린우당으로 이제 출마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그때 못 하고 그래서 이제 이상민 의원이 출마해서 당선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송석찬은 이분한테 밀렸어요. 그래서 이쪽에 출마해 보려고 했는데 또 이분이 저쪽 당 가가지고 또 공천에서 당선이 됐어요. 나 이쪽에서 또 이제 자유선진당에서 이쪽 민주당에 와서 이제 또 출마를 하려고 했더니 또 탈당해서 이쪽으로 있는 거예요. 이거 복잡하다. 네. 자꾸 밀리는 거죠. 예, 그래서 또 탈당해서 이분이 선진당을 간 거죠. 지금 송석찬 의원 입장에서는 이상민 의원 정말 사랑하겠네요. 왼수죠, 왼수. 정말 사랑하겠네요. 예,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뭐 본인은 불가피하다고 얘기는 하지만 어쨌든 정체성이 다른 정당을 오가면서 두 번의 탈당을 한 건 분명히 비판받아야 되고 유권자들도 그걸 심판해야 되는데 당선이 된 거 보면 이게 바람 부를 때 잘 옮겨가는 신기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유권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한 건지 뭐 이렇게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대로 정체성이 모호한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결국 이쪽 가서도 잘하고 친노하고도 잘 지내고 이해창하고도 잘 지내는 건 좀 한때는 또 지역주의에 대해서도 열심히 또 홍보도 하시고 이런 것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김창관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뭐 일을 잘 하시는 것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지율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어쨌든 저입니다. 네네. 그 장애인이시잖아요. 장애인 다리가 불편하시니까 예, 그렇죠. 장애인에도 네. 불구하고 그 당시에 그 장애인 단체나 그런 데서 많이 그 응원을 하고 후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법안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좀 그 필요한 걸 좀 많이 좀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언뜻 봤는데 뭐 자세하게 심도 있게 못 봤습니다만은 그런 부분하고 항상 또 이분이 또 뭐 아까 음주 얘기도 했습니다만 약주도 좋아하시고 그런 인간적인 관계는 호탕한 편이에요. 보면은 그 시계에서 아니, 뭐 약주를 잘하면 다 아니, 호탕합니까? 우리 장지현 기자님은 안 호탕하시네. 허탕하시네. 허탕. 먹는 사람 좀 압니다. 아니 뭐 좀 호탕하게 얘기도 하시고 친근감 있게 하고 네, 위트도 좀 있으신 분인 건 그런 게 맞죠. 있어요. 그 그게 속 이제 시원시원하게 얘기하고 장지현 기자님 맞죠. 허탕이고 약간 우리 인간 김창관 의원님은 호탕하신 분이세요. 네, 인간 그렇다고 관계에서도 그 많이 뭐- 도움을 주지 않았나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네. 예.
예, 뭐 술도 잘 드시는 것 같고요. 또 호탕하신 분도 면도 있으시고 참 좋으세요. 저 지역을 위해서 많이 하셨고 하물며 그 김무성의 여자라고 했던 민병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처음 들어요. 네, 아니 저 민병주 의원 친오빠 분이 김무성 대표랑 친하다고 하니까 아. 그 원자력 여성 1호 박사신가요? 민병주 의원님이 원자력 관련 그런 분도 유성 그 을이죠. 이상민 의원이 집권 그 연구단지 지역을 피해서 갑으로 출마하실 정도로 그만큼 연구단지 내 그 연구원분들 이제 행정연구원의 연구원과 관련된 분들께 완전히 그 압도적인 지지를 예, 인기 받으시는 것 좋으시더라고요. 같아요. 예, 그리고 그쪽에서는 뭐 대변을 연구원들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또 유성이라는 또 특수성 지금 현재 볼 때는 대전이라는 지역이 동과 서가 여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 편승한 것도 있고 제가 볼 때는 무조건 그냥 이건 당선을 위해서 당적을 옮기신 거고. 그래 우리 당적 사실은 관련해서는 그렇죠.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아까 윤 대표님이 하나 던졌던 그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 유성에서만 내리 4선을 하셨으니까 그쪽 현안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건데 그렇게 추론이 되는데 왜 핵발전소 관련해서는 그 연구원 관련해서는 이제 와서야 언급을 하시고 그러는지 그거에 대해서 네, 우리 아니 제가 그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 지금 한국 원자력 연구원 대전 그 유성구 덕진동에 있는 그곳에 이제 핵 폐기물 특히 그 핵 연료봉 사용 후 핵 그 연료라고 얘기하는 파이로 프로세싱 하는 거. 네. 그 실험을 하려고 네네, 하는 네. 그게 지금 너무 많이 들어와 있고 심지어는 그 파손된 그 손상된 핵 연료봉도 들어와 있다는 거 아닙니까? 300몇 개가 들어와 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문제가 많아서 저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지난 그 12일 날 그 관평동 지역에 거의 2,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이 모여가지고 촛불 집회를 했는데 그래서 이게 박근혜 대통령 뭐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원자력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런 그 촛불 집회를 했다고 그래요. 그만큼 주민들한테 민감한 상황이 됐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처음 알았느냐? 아니라는 거죠. 이미 시민단체들도 여기에 그런 문제가 되는 그런 물질들 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고 또 원자력 연구원에 대한 그 원자로에서 나오는 그런 문제들 뭐 최근에 그 굉장히 유해한 세슘인가요? 이런 게 공기 중으로 날아갔다 해서 더 문제가 되고 이런 것들이 쭉 있어 왔는데 윤 대표님이 그거 지적하시는 거죠. 그럼 국회의원으로서 그걸 몰랐느냐는 거죠. 알죠. 시민단체도 알았는데 그걸 왜 몰랐겠어요. 근데 그동안에는 입을 다물었죠. 왜 그랬느냐라고 생각해보면 표가 무서웠겠죠. 원자력 연구원이 여기 있고 그거 관련된 원자력과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은 원자력 연구원이 문제 없다 하는 것에 입을 꽉 다물고 있다가 지금은 이제 어때요? 그게 너무 큰 문제가 돼서 이제 일반 시민들 더 많은 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삼으니까 갑자기 나타나서 이거 문제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인 거죠. 기승전표네요, 그러니까. 네. 우리 김창완 의원님 기회주의 아니냐 뭐 이런 방- 얘기죠. 김창완의 예. 방어 먼저 기회를 좀 드릴게요. 그 모든 것이 이제 그 시간인데요. 보면은 그 당시 초창기만 해도 이런 원자력에 대해서는 초기에 우리가 옛날 생각해 보세요. 원자력 발전소 생길 때는 국민들이 열광했어요. 저런 천연 전류는 아니지만 모를 때 그 당시에 그쵸 딱 뭐 그렇게 했고 예. 그 효율성 높고, 뒤로 보면은 이 후쿠시마나 이런 그 큰 사건이 터지고 또 지진이 이제 우리나라도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과연 그때부터 그 국민들의 의식도 높아지고 그 핵에 대한 그런 불안감 그 외국에서 봤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이제 대전에 저도 놀랬습니다만은 전국에 두 번째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프로세싱하는 파이로 프로세싱 네. 하는 아니 그건 거기에 하려고 대해서? 하는 네. 거고 핵 폐기물이라고 하면 그렇죠. 되죠. 예, 핵 폐기물을 예. 많이 그렇게 쌓아놓고 있다는 건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마 공개적으로 그거를 아마 공개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원자력 연구소에서도. 물론 뭐 국회의원이니까 충분히 그 자료를 요청해서 볼 수도 있었지만은 그 말씀대로 이슈화시키고 안 했던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그런 게 문제가 된다면 과감히 끌어내서 지금 의혹을 해소하고 그 대비책을 세운다는 부분에서 저는 뭐 늦었지만 지금도 좀 박수를 보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의원님 있습니다. 말씀은 과거에는 우리나라 국민 정서나 이런 거 봤을 때 원자력 발전에 대한 그런 그 거부 반응이 크지 않았었고 그래서
뭐 큰 문제가 없다라고 같이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런 후쿠시마 같은 사고도 터지고 이러면서 이제 공론화가 되고 심각성을 알게 되니까 그때 함께 동참을 한 것이다. 뭐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면이 있긴 있죠. 조금은 있다고 봐요. 근데 제가 취재 과정에서 느끼는 건 뭐냐면 그전에는 시민단체가 여기에 그 핵폐기물이 굉장히 수만 드럼이 쌓여 있고 또 이 하나로 연구로 해서 나오는 것들의 문제점, 그다음에 또 기술적인 문제점 이런 걸 많이 지적했을 때는 입을 다무셨어요. 그리고 한전 연료의 그 제3 공장 원자력 연료를 그 생산하는 그 공장을 증설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질문을 해도 입을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더 큰 문제들이 이제 생긴 거죠. 제일 문제인 건 뭐냐면 그 내진 설계가 덜 돼 있다라는 그 문제 때부터 는 이제 말을 많이 열기시고 저는 이제 그것이 이제 이제 사람들이 많이 그거에 대해서 동조하니까 이제 마음을 바꾸신 거 아니냐. 그 전에는 이쪽 표가 무서웠고 이번에는 이쪽 표 하신 거 아니냐. 물론 뭐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정황상, 일찍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정황상 정확히 했어야죠. 문제를 제기했어야죠. 제가 봐도 표에 따라서 이렇게 좀 입장 변화는 아니지만 침묵을 깨신 것 같고요. 표로 인해서.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열린우리당 때 당선이 되셨거든요. 그때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어요. 근데 물론 만든 건 박정희 정권 때 만든 거지만 그 당시에 노무현 정권 하에 그 주민표도 무섭지만 그걸 가지고 끄집어냈을 때 그것도 친 노무현 성향의 그런 또 국회의원도 아니었으니까 그걸 굳이 문제 삼아가지고 지키고 싶지 않았던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 변화를 쭉 하다가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또 말씀대로 장 기자님 말씀대로 큰 이슈화 되고 문제가 되니까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18대 총선 때 송석찬 후보죠. 그때는 얘기를 꺼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예, 핵폐기물 관련돼 굉장히 강력하게 꺼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슈를 선점하지 못하고 그게 묻혀버렸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때 묻히더라고요. 묻히고 그 이유가 그 원자력 연구소와 관련된 그런 또 관련된 업체들 또 원자력 연구원의 그 공무원 그분들에 대한 어떤 표도 의식을 안 하실 수가 없었던 걸로 저는 추측이 되는데 뭐 그 이상민 의원에 대한 딱 이미지를 보면 지역 주민들께 여쭤보면 소아마비로 인해서 다리가 좀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고 또 이상민 의원님의 이런 말씀이나 톤을 들어보면 목이 항상 쉬어 계세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것 듯한 그런 목소리. 원래 스키 보이스 열심히 아니세요? 하시는 건 맞아요. 열심히 하시고 우리가 이제 문제가 있는 걸 굳이 지적하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를 지적하지만 사실 일상적인 거에서는 굉장히 잘하시고 시원시원하게 얘기하시고 또 뭐 호탕하시고 그런 거 그건 인정하죠. 그걸 뭐 인정 안 하는 건 아니고 술을 너무 좋아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술도 좀 좋아하시는 호탕한. 지금 얘기하세요. 그 술을 좋아하시는데 근데 얘기 아까 잠깐 음주운전 뭐 벌금 100만 원 받으셨는데 벌금 100만 원. 예. 네. 얼마 전에 참 아이러니컬합니다만 그 이상민 의원님께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내세요. 지금 현재는 0.5 미만은 그 훈방이라고 하나요? 0.05. 0.05 밑에는 훈방이라고 0.5면은 죽어요. 0.05. 네. 밑으로 0.05부터 이제 어떤 처벌을 하게 되는 거죠. 0.049까지는 그냥 훈방. 훈방인데 이 훈방 기준을 0.03으로 낮춰서 강화하는 거네요. 예, 그렇죠. 예, 그 음주운전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를 하자는 법률을 냈고 또 음주운전 동승자도 운전자 동일하게 처벌하자는 법안을 내세요. 본인께서는 이제 국회의원이시니까 직접 운전하실 일이 없어가지고 이런 법안을 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앞으로 국회의원 계속 하실 거니까 뭐 수행비서가 있으니까 너무 나갔다. 그래서 그러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 작년 선거 때죠. 작년 선거 그러니까 올해 선거를 앞두고 작년 12월 20 그러니까 말경에 그 지역 보좌관이 음주운전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 지역 보좌관은 20대 국회의원에서 사표를 냈어요. 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본인은 음주운전을 하고 그래서 뭐 보좌관을 처벌하기 위해서 이런 개정안을 내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잘못했으니까 처벌 받았고 그래서 앞으로는 더 잘하기 위해서 먼저 솔선수범한 걸 수도 있잖아요. 아 그래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그렇게 되면은 그건 좀 그렇게 그 반성의 의미로 그렇게 했다는 의미세요? 뭐 앞으로는 너 나부터 조심하겠다 뭐 이럴 수도 그냥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상당히 관대하시네요. 관대하시고 이해력도 넓으시고 그렇게. 한번 시작하십니다. 자, 아니 그렇게 이해력이 넓으신 분이 그러면 그럼 그렇게 관대하시면 보좌관도 너도 한번 실수했으니
아니 물론 본인이 사표는 낸 거겠습니다만, 야 그런 거 다 이해할 테니 그래도 우리 같이 일합시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음주운전은 사실 커다란 범죄죠, 의원님. 관대하게 범죄죠. 앞으로 하지 예, 말자면서요. 예. 관대하게. 그거에 대해서 그 질문을 꼭 그 의원님한테 하시는 아니, 거예요. 성인의 그냥, 한 네. 지금 보니까 언뜻 봤는데 10분의 1이 음주의 그 어쨌든 조금의 그런 그 있지 않나. 특히 뭐 한국은 아직 음주에는 관대합니다. 다른 너무 나라에 관대한 비해서.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정치권에도 한 번 정도는 주당이면은 아니 그래서 한번 실수로 제 받은다. 주변에도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니 음주운전 하시다 걸리셔 처벌 꽤 되세요. 뭐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그러니까 저도 술을 좋아하고 근데 술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뭐 분이 우리에 가까이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아주 가까이 그러니까 있다는 얘기예요? 썰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전원책권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술과 담배가 어떤 게 더 해악이 맞는가 사회적으로 봤을 때 담배는 뭐 간접 흡연 이런 얘기 하지만은 술은 술을 인해서 폭행, 뭐 강간, 강도, 뭐 살인 이런 너무나 많은 사회적 범죄가 유발되겠는데 우리 사회가 너무 술에 관대하다. 운전은 사실 음주운전은 자기 혼자 사고 나는 것도 문제겠지만은 그냥 멀쩡히 가시는 분이 피해를 당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커다란 사회적 측면을 봤을 때는 그런 이상민 범죄라는 게 의원님에 대해서 어떻게 방어해 주는 분이 없으시니까 여기 정 PD님께서 직접 방어하고 나가시는데요. 네네. 지금 음주 운전에 대해서 잘 하셔야 되는데 방을 못 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죠? 아니요. 왜 자꾸 몰아가세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제가 말씀드리고 네. 싶은 건 네. 아까 저희 정 PD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더 이상은 그런 그러니까 재발을 일으키면 안 된다는 뜻으로 이렇게 내신 건 좋지만 우리나라에는 부득이하게 소주 한두 잔 하는 그런 그래서 0.05로 이렇게 그 훈방이라는 기준을 놓은 이유는 좀 부득이하게 정말 우리 서민 중에서는 힘들 때 소주 한 잔 이렇게 한 잔이라도 이런 걸 좀 유도리라고 해야 되나요? 네, 네. 예, 그렇게 해놓은 건데 본인은 이제 운전할 일이 없다고 이렇게 강화를 해버리면 저 스스로도 좀 억울해서 그래요. 저도 소주 한 잔 먹고 걸린 적 있으세요? 아니요 소주 한 잔 먹고 가면 저도 0.05 나올 텐데 이제 소주 한 잔도 못 마시고 맥주 한 잔도 한 잔도 못 마시고 이제 집에 가야 되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야죠. 그러니까. 이 음주 문제는 걸려본 사람 압니다. 억울하시잖아요. 뭐, 전 억울해요. 그때 당시 맞아 이게 예, 핸들을 3분 잡는다는 드릴게요. 게 핸들을 잡는 게 참 어려운데 제가 그 대리운전을 불러서 이제 아파트에 와서 이제 그 밤늦게 오면은 뭐 둔산권에는 주차할 데가 없어요. 이제 그런 부득이한 경우가 있고 하면은 그분들은 시간이 돈이죠. 그 심야 시간에 그럼 대부분 보내고 이제 찾는데 제가 그때 접촉사고를 한번 냈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바로 신고를 하시더라고요. 그 지나가는 그 주민께서 보시고 이 냄새가 난다고 그래서 제가 바로 이제 순찰차에 이렇게 딱 해서 지구대까지 가서 불고 하는데 갑자기 자기 고백 시간이 됐어요. 예, 참의 시간.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 뭐 어쨌든 이런저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아직까지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0.03 그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는 거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윤 대표님 얘기한 대로 찬반이 있어서 아마 계류 중이고 그 어떻게 될지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이제 발의는 된 상태지만은 좀 약간의 뭐 억울한 부분도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음주운전을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 네, 하시면 네, 안 네. 돼요. 네. 그래서 그 약간의 그런 융통성이나 그런 부분에서 좀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 이상민 의원 이상한 게 이상민 의원 주제인데 자꾸 옆으로 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게요, 뭐 자꾸. 존재감이 없으신 건지 아니면 잘하셔서 그런지 그 모르겠지만 전에 같으면 그 아파트 같은 도로는 일반 도로로 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저도 몰랐는데 그게 또 바뀌었더라고. 일반 도로로 주차장에서 하는 것도 그때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뭐 그냥 그 음주 적용이 안 네. 됐는데 단지 내 도로라. 그리고 또 도로도 아니고 주차장이었는데 지금은 쉽게 얘기해서 애누리 없이 그냥 모든 또 게, 아침 시간대였죠. 그리고 예, 의원님은 그렇죠. 네. 아침 시간대였고 제가 의원님 말씀을 정리해드릴게요, 청취자분들. 뒷조사 다 하셨다. 네, 아닙니다. 그 술 약주 한잔 하시고 대리운전 불러서 오셨는데 주차할 곳이 없고 아저씨 가셔야 돼서 가시라고 하고 주차하는 공간을 찾다가 거기서 살짝 접촉사고가 났어요. 그 아침 시간대였대요. 근데 이제 지나가시는 분이 신고하셔가지고 이제 가서 처벌 받으셨고 깊이 반성하시고 앞으로 안 해야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널리 퍼뜨려 드리고자 이 말씀을 주셨던 거고요. 근데
다 그렇게 변명해요. 네. 아니 근데 지금 요새도 도보로 웬만하면 다닙니다. 아니 근데 이것도 있어요. 뭐 우리 자꾸 오늘 주제가 이상민 아니, 의원이긴 경종으로 한데 울려줘요. 네. 경종으로 울려. 그게. 그 우리나라 음주운전 단속하는 형태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일렬 단속을 안 해요. 예. 그러니까 보통 순찰자가 다니면서 차가 좀 이상하게 가거나 그러면은 운전자 차를 세우고 운전자 내려가지고 몇 가지 검사를 합니다. 뭐 코를 뭐 코에 손을 대봐라, 귀에 대봐라, 왼쪽 손으로 오른쪽 귀를 만져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한 발로 서갖고 양팔 벌려가지고 몇 초간 버티고 이런 걸 하거든요. 그래서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불게 해요. 측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경우에 보통 순찰차들이 많이 돌아다니니까 그렇게 하는데 우리의 경우는 너무 일률적으로만 이렇게 해서 사람마다 알코올 다르잖아요. 그쵸? 어떤 분은 소주 한 잔만 드셔도 되게 힘들고 어떤 분은 10잔 드셔도 한 잔 드신 분보다 말짱하신 분도 있고 뭐 그런 항변들도 있습니다. 예, 뭐 당연히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처벌 규정을 이렇게 또 너무 강화하는 것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저는 뭐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예, 우리 윤 대표님이 만약에 대통령이라면은 어떻게 강화하시겠어요? 아니 0.05로 두시겠어요? 아니면은 완화하시겠어요? 최순실한테 물어보겠죠. 알겠습니다. 거기서 시키는 대로 해야지. 네, 이상민 의원님 죄송함 자꾸 딴 이유를 세네요. 저는 찐 국민계라고요. 아, 찐 저도 알겠습니다. 우리 국회의원 이상민에 대해서 좀 법안 얘기 지금 음주 법안 나왔으니까 다른 법안들 특이한 법안이 있나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어떤 것들이 있었죠? 그 이외에는? 뭐 여러 가지 아까 이미 우리가 많이 언급했죠. 주목받던 것들이 아까 그 학교용지 부담금이라든지 그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을 좀 낸 거 있는데요. 이게 이제 학교도 이제 국가재정을 받기 때문에 교장을 제외한 사립학교 교원 재단 이사회가 아닌 공개 선발을 해야 된다. 뭐 공개 시험을 선발해라 이런 취지인데 좀 의미가 있는 면도 있거든요. 그거 좋은 것 같은데요? 예, 사실 사립학교도 거의 국가재정이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말만 사립이지 사실은 그쵸. 예. 국가에서 예산 지원 안 해주면은 학교 운영이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사회도 이제 조금 그 공적인 그런 이사들이 특히 요즘 보면 이제 가족들이 다 운영하듯이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이제 네. 그렇게 하지 않도록 좀 견제할 수 있도록 그런 이사를 좀 선발하도록 하는 그런 법안 같은 경우에는 냈는데 좀 의미가 있는 그런 법안이라고 생각하죠. 그 다음에 보면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인데요. 그러니까 이른바 대학생들한테 등록금이 대출을 받으면 무이자로 그걸 대출해주자. 그 이자가 쌓이면은 결국은 나중에 학생들이 나중에 그 취업을 해서 갚으려고 되면 굉장히 한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길게는 뭐 7, 8년, 10년이 돼야 갚을 수 있는데 이자가 쌓이고 또 복리가 되고 그러면 갚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학자금 대출에 관해서는 좀 무이자로 하자. 뭐 이런 건 좀 의미가 있는 거라고 좀 생각해서 그런 거 활동은 잘하고 있다. 그거에 대해서 예. 제가 윤 대표님한테 여쭤볼게요. 무이자라고 하면 사실상은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가면서니까 손해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 보수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완전 무이자를 할 경우에 그런 거죠. 뭐 이게 좀 잠깐 논했는지 모르겠지만 청렴 실업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어떤 책임 의식이 좀 약간 좀 회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완전 초저리, 그러니까 정유라나 뭐 이쪽 장시호 이네들이 받은 이자보다 더 싼 저리로라도 이자는 조금 부과를 해야지만 그 대출에 대한 등록금 학자금 등록금에 대한 대출에 대한 어떤 책임감 의식이 있지 이른바 않을까. 책임비 정도로. 예, 그렇죠. 저는 그 정도는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너무 좀 비싸잖아요, 요즘 등록금이. 그렇죠. 감당이 안 되니까. 당연히 내려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려면 좀 가능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우리 반값 등록금 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저리가 아니더라도 그러면 더 쉽잖아요. 근데 안 하잖아요. 그거 누가 그 공약하셨죠? 이건 반값 등록금은 새누리당에서 한 건데 황우영 지금 욕 많이 먹고 있는 그분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게 반값 등록금이거든요. 그래서 공약이잖아요. 빈 공약.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취업 되기 전까지는 상환 기간을 미뤄준다거나 아니면 뭐 취업 후부터 이자를 내더라도 취업을 하는데 다 비정규직이에요. 100만 원도 못 받고 이런 거. 이런 게 문제잖아요, 지금. 그렇죠. 우리 사회 구조가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서 짐을 조금이라도 좀 덜어주자 그런 취지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잘 못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상민에 대한 불쌍해. 저는 완전 무이자는 절대적으로 반대하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예.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이 법률안에 대해서는 약간은 부정적 입장이시다. 예, 조금의 그런 이자는 좀 해야지만 이런 대출금이나 그러면 등록금에 대한 사회적 이건 책임을, 어떨까요? 그러면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진보 보수적인 그 생각 때문에 좀 이 법안에 대해서 좀 다른데 이상민 의원이 이런 걸 했어요. 정부 출연기간 연구자들 정년을 61세에서 65세로 이렇게 늘리는 그런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것도 그럼 좀 반대하시나요? 이거는 본인 표를 위해서 하신 거겠죠. 지금. 연구단지 계신 분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하셨던 정답을 얘기하셨나?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는 이 의견을 적극적으로 찬성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사립학교라는 그런 그 사학이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교육의 일정 부분 담당했던 거는 의미를 둬야 된다. 뭐냐면 우리 나라 힘으로 사학을 만들기 어려웠을 때, 특히 일제강점 시기나 그때 이후로 사학의 역할이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거든요. 이른바 자기 재산을 전부 다 헌납해가지고 학교를 만들다던가 그런 부분에 있어 그런 좋은 취지를 보고선 이 사립학교법 사립사학에 대한 어떤 일정 부분 특혜를 주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또 정부 지원금도 했고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의 요지는 뭐냐면 사학 물론 일부 진짜 비리가 많은 사학 말고 정말 사학이 그동안 우리 역사에 있어서 사학을 만드신 분들이 일정 부분 역할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야 된다. 그분들의 권리를 주장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예. 윤 대표님이 바라본 사학에 대한 역사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립학교가 지금 현재 존재한 사립학교들 중에서 그 사학 그 재단이 언제 많이 생겼냐면 1940년대 전반부거든요. 이른바 일제에서 문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 태평양 전쟁 같은 걸 하면서 돈이 많이 드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하는 한국 식민화 교육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위 이제 친일 지주들 세력들 중에 너네들한테 우리가 학교를 허가해 줄게.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학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출발점은 그거예요. 통계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는 좀 역사관이 다른 것 같은데, 의원님. 그럼 지금에 와서도 지금 사학 비리가 사실 연일 터지고 있고 그 우리의 그 지금의 그 큰 그 국가적 혼란을 겪고 있는 그 정수장학회, 유경재단 이런 부분들이 다 사학에서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게 계속 굼다가 지금에 와서 터지는 것 같습니다. 몸통은 다 거기에서 다 그 완전 뭐 조종이 되고 그 어떤 뭐 스크린을 하고 그러니까 그 테두리 안에서는 벌써 다 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어떤 그 지원만 받지 그 관리 감독이나 임명권이 없으니까 그 자율권을 너무 주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서 이상민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이 사학에 대한 지금도 공기업도 그 의회나 그런 데서 청문회를 하지 않습니까? 시청도 이제 전에 국무위원들도 이제 없다가 도입이 된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는 똑같이 국가 예산을 받기 때문에 적용을 해야 된다고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국가 예산을 받는다고 뭐든지 다 네. 하자면 시민단체도 해야 돼요. 그 참여연대 받나요? 우리 시민단체 시민단체도 범위를 똑같이 이거 적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받는 시민 단체도 있고 예. 뭐 안 받는 단체도 있는데 그러니까 국가 예산 받는 이 시민단체도 다 이렇게 취지가 해야죠. 뭔가를 정확히 봐야 되는데 뭐냐면 사립학교 그 이상민 의원이 낸 거는 국가 재정으로 받아서 운영되는 사립학교의 경우 그 국가 그 교원들에 대한 임금을 국가 재정으로 대부분이 다 주기 때문에 이거를 사립학교가 다 마음대로 뽑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공개 채용을 좀 해라. 그리고 운영에 있어서도 좀 가능하면 그 외부에서 감시도 할 수 있고 같이 견제도 할 수 있는 사람도 일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사립학교 존립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너무 이렇게 비리도 많고 또 자기들 그 친족 경영이라 할 수 있잖아요. 또 학교가 거의 무슨 재벌처럼 뭐 여고 남중 뭐 무슨 이렇게 막 가는 데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약간의 좀 견제할 수 있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국가 재정이 들어가니까 그런 취지니까 이거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좀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윤 대표님 이 말씀은 그러니까 그 만약에 국가 재원이 들어가는 게 모두 이제 모니터링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시민단체들도 포함돼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아니 그런 것도 해요. 그러니까, 근데 네. 다
결산 보고서도 다 그러니까 받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만약에 그걸 조사해야 된다고 하면 의회 같은 데서 조사도 할 수도 있죠. 감사도 받죠. 할 수 예. 그러니까 있죠. 예. 일부 좀 안 좋게 흘러가는 그런 곳들이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비리 사학이라든지. 예,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대부분은 얘기들. 또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죠. 이것도 결국은 예. 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약간의 차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결론은 그 투명하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고 이상민 의원이 그런 취지에서 이런 법안 발의를 했다 뭐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상민 의원 저는 좀 한 가지 좀 요즘 서운한 섭섭하다는 게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분이 사선 의원이잖아요. 그 지난번에 대전시장 뭐 얘기 나올 때 이분이 출마 한 해 만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만큼 지역에서 정치인으로서 중요한 인물이시고 또 본인도 그런 뜻도 없는 것도 아니고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그때 다른 사람이 그 출마하지 않으면 내가 하겠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도 기자들 앞에서 얘기도 했거든요. 그만큼 본인이 대전을 사랑하시고 뭐 그런 뭐 대전시를 경영하고 싶은 그런 꿈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대전의 정책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 된다 저는 생각하는데 최근에 대전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그 상수도 민영화라든지 이건 뭐 시민들한테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건데 입을 꼭 다물고 계시죠. 그런 얘기를 욕을 해도 잘 말을 안 하시고. 왜냐면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갑천 놀고 있는. 죄송합니다. 논란이 되는 네네. 갑천 친수구역 개발 사업. 이것도 유성이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물론 이제 지금은 지역구가 좀 달라졌지만 어쨌든 지역의 대표 정치인인데. 예, 그런 이야기도 좀 자기 입장을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입장에 딱 입 다물고 아까 얘기했듯이 표와 관련된 원자력 연구소에 관련된 그런 것만 얘기를 이렇게 하시고 치고 빠지게 하시는 거 아닌가. 좀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국정에 좀 전념을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좀 굳히셨는지 이제 지방보다는 저 국가적인 혼란 시기에 보면은 그 상수도 그 이슈는 아시겠지만은 그 저희 민주당에서도 특별한 그 당 차원에서 내본 없고 최근에 좀 나왔죠. 그래서 좀 먼저 그 시장에 지금 포기를 하고 지금 포기한 거죠. 네, 그렇게 시민단체하고 정의당에서 굉장히 민주당 욕하던데요. 그거 입장 아니, 얘기 안 저도 한다고. 욕합니다, 그거는. 왜냐면 그 이제 시장님이 그걸 추진하셨는데 그게 이제 그 시장님 소속이 민주당이잖아요. 근데 민주당 전체 당의 그 당론은 민영화가 그 공공재 민영화는 반대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당론과 위배되는 그러한 정책을 대전시장님이 쓰셨어요. 그래서 시민단체나 그 정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 시당을 찾아가서 시당 위원장은 박범계 위원장이었지만 입장을 밝혀라. 당론 위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우리는 반대하지만 뭐 시장님이 뭐 곧 입장을 밝히겠다가 계속 입장을 얘기하지 않다가 시장님이 결국은 처리하니까 환영한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이상민 의원도 얘기 안 했다는 거죠. 저는 그건 비겁하다는 거. 정치인들은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알림으로 해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야 됩니다. 굉장히 시민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이런 정책에 있어서 자기 입장을 밝히지 않고 특히나 자기가 속된 정당과 자기가 속된 정당에 있는 그 시장이 자기와 정당과 다른 입장의 어떤 정책을 펼 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나는 사실은 찬성한다, 나는 반대한다 얘기를 해야 그래서 선택을 받는 거지. 그런 때는 불리한 것 같으면 가만히 있고 이거 표되는 얘기는 해야지 가서 나와서 기자회견에서 얘기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지적을 하는 거죠. 비겁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이제 먼저 그 시의회에서 그 민주당이 그 다수인 이제 시의회에서 당론으로 그 분명히 반대 입장을 그건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시 차원에서 이를 해결해라. 또 그 원만하게 이제 그렇게 한번 이해해 주시면 좋을 듯도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장장 기자님이 흥분도 갑자기 못 들게 하셔가지고. 호탕하셔가지고 저녁에 술 드시면서는 하셨을 거예요. 지금은 끊으셨다고 네. 지금 뉴스에서 보도 나왔더라고요. 이제 금주한다. 원래 여의도에서 네. 술 많이 드시기로 유명하신 분이었는데 이제 끊어가지고 재미가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원내대표에서 출마를 했는데 원내대표 그 의원들이 술을 너무 많이 먹으니 원내대표 잘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들어서 충격 받으셔가지고 술 끊으셨다니 축하드립니다. 이거 제가 그냥 한 게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뉴스로 나온 얘기예요. 지금 뭐 얼마 전에 사법 시험 존치 관련돼 가지고 문제가 있었는데 그 이상민 의원이 2017대 총선에서 당선이 되면서 법사위원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 사법개혁안하고 로스쿨법 관련돼 가지고 그 사법개혁안 관련된 그리고 또 로스쿨법 관련된
깊숙이 개입을 하시고 또 발의도 하시게 됩니다. 근데 뭐 제가 말씀드리려고 두 가지인데 이렇게 그 또 율사시잖아요. 변호사시고. 근데 이분께서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사법시험 존치, 즉 사법시험이라는 게 개천에서 용난다. 예, 전형적인 케이스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로스쿨법이 그런 의도로 그분께서 그 법사위원을 계실 때 만드신지 모르겠는데 로스쿨 들어가려면 진짜 1년에 몇 천만 원 뭐 거의 억대의 돈을 쓰지 않으면 이제는 사법시험이 없어지게 되면 변호사나 판검사가 되기 위한 로스쿨은 가난한 사람이 이제 못 들어가게 된 거죠. 예, 이제 접근의 기회조차, 교육의 기회조차도 없는 거고, 직업 선택의 자유도 없어지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뭐 별로 또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이상민 의원님이 법제사법위원장까지 하셨는데, 상임위원장까지 하셨는데. 그거는 팩트 체크를 하나 해보죠. 예, 예. 그러니까 그 로스쿨도 사회적 약자 배려해서 몇 % 뽑게 돼 있죠. 네, 그렇게 알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있으면 말씀드린 돈 좀 소요되니까 그 경비 부분이. 그러니까 그죠? 이제 예. 수업료를 안 내고 그 사회적 약자 그 분들 일부분 그러니까 5%인가 제가 정확하게 그러니까 통계가 그렇게 지금 기억이 안 받아도 나는데 수업료나 그러니까 책값이나 유지를 그러니까 거기 학교 생활을 못 한다는 그러니까 거죠. 이제 제가 그걸 옹호하고자 하는 예.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전에 어디에서 제가 읽었는데 통계를 서로 내봤더라고요. 사법고시를 통해서 합격하는 사람들의 출신 지역과 그다음에 그 경제적 부와 그 퍼센테이지 그다음에 로스쿨에 합격하는 학생들의 뭐 출신 지역과 경제적 부의 어떤 통계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뭐 그런 통계가 하나 있었다는 거 잠깐 설명을 좀 소개를 좀 드릴게요. 아니 그러면 로스쿨 들어가면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가는데요, 비용이? 그러니까 로스쿨을 자기 돈 다 내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사회적 배려를 해서 뽑은 사람들은 그런 장학 혜택을 줘갖고 그 돈이 안 들어가는 그런 계층들도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아니 이게 로스쿨을 만들게 된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잠시만요. 해야 되는데요. 얘기가 너무 퍼지니까 우리 지금 시간도 꽤 지났고 로스쿨 관련된 이야기는 우리 다음에 한번 다시 다뤄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저기 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5분짜리로 될 게 아니니까. 김영란법 관련돼 가지고 법사위 전체에서 그 이상민 의원님이 한번 큰 히트를 한번 치셨잖아요. 예, 그 내용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그분께서 적극적으로 찬성하실 줄 알았는데 그분께서 그 어느 정도 포괄적 너무 확대했다. 뭐 이걸 그래. 지적하면서 한 대한 얘기를 하시는 변협에서도 거죠? 그게 위헌판 뭐 소송을 걸었었죠. 네. 김영란 관련해서. 저 이상민 의원님의 그런 어떤 소신적인 발언이라면 국회의원도 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결국 그 얘기시군요. 예, 역시 그러게 말입니다. 가제는 개편인지. 예. 예. 그 이제 지금 이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언론인 포함된 거 가지고 이제 많이 얘기가 하잖아요. 제가 언론인이라 굉장히 네.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네. 뭐 또 그렇다고 옛날과 뭐 달라질 것도 하나도 없긴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까지 포함시키면서 어찌 보면 저는 그 언론인들은 국가에서나 뭐 공식적인 뭐 그걸 받는 그런 직업인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이라는 것 때문에 포함시켜 놓고 본인들 국회의원은 거기서 뺀 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지적을 안 하면서 이게 너무 포괄적으로 지적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문제다. 그런 지적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건 동의합니다, 저도. 네네. 그런 건 좀 우리 의원님, 네. 우리 장재혁 기자 너무 그 투명하셔서 그래요. 거기에 사실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 거고. 더치페이 예. 좋아합니다. 네, 더치페이 좋죠. 저하고 밥 한 번 먹은 적이 없는데 제가 네. 다 언제 좀 사드리고 싶어도 항상 바쁘시다고 자리를 또. 네. 진짜 바빠요. 네, 두 분 드실 예. 때 저기 꼭 연락 주세요. 제가 영수증 잘 이렇게 해갖고 혹시라도. 김영란 꼭 알겠습니다. 준수하고 먹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좀 굉장히 얘기가 옆으로 많이 퍼졌던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상민 의원, 그거는 뭐 이상민 의원께서 의정활동을 잘 하시고 계셔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만큼 존재감이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뭐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떤 한 인물에 대해서 헐뜯고 이런 거보다는 좀 정책에 기반을 둬가지고 이야기한 거는 참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까지 이상민 의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저 혹시 오늘 저녁 약속 있으세요? 어디로 가실 건데요? 뭐 드실 건데요? 아직 뭐 정하셨다면 대전 서구 탐방동에 있는 수호 참치로 오세요. 수호 참치는 합리적인 가격에 정말 고급진 참치 부위만 엄선해서 손님들께 대접해드립니다. 무늬만 참치 사용합니다. 오로지 맛으로 승부하겠습니다. 일식, 한식, 중식, 그리고 그 어렵다는
복요리 조리사 자격증 갖춘 참치 인생 20년 저 문수호만 믿고 와주세요. 팟캐스트 듣고 오셨다고 하시면 특별 서비스도 드리겠습니다. 정말 자신 있습니다. 양심을 걸고 맹세합니다. 와주시는 손님분들 감동하실 때까지, 참치로 배 터질 때까지, 이제 그만하실 때까지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에 수호 참치를 검색하면 다녀가신 분들의 극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전의 참치공화국 건설의 그날까지 대전 서구 탐방동 먹적골목에 있는 수호 참치 예약 문의 042-485-1311 이상 남길 만큼만 남기고 모조리 퍼주겠다는 신념으로 똘똘 뭉친 수호 참치 사장 문수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벌, 법조인, 의사, 교수, 정치인. 텔레비전이나 영화 속에 늘 등장하는 주인공들이죠. 이제 진짜 우리 이웃의 이야기가 청취자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에서 마련한 진짜 우리 이웃 이야기. 나 이런 사람이야. 건달, 택배 아저씨, 미용사 등 95%의 우리 이웃들이 주인공이 되어 세상을 말합니다. 진짜 우리 이웃 이야기. 나 이런 사람이야. 팟빵이나 유튜브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자, 오늘도 뜨거운 열전이 이뤄졌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다음 질문에 대한 한 줄 평 부탁드릴게요. 자, 우리 장재환 기자님부터 답변을 주세요. 이상민 의원에게 송석찬이란? 미안한 사람? 네, 김창관 의원님, 이상민 의원에게 송석찬이란? 예, 많이 싸우셨지만 이제 적과의 동침이라고. 예. 적과의 동침. 네, 윤 대표님이요. 이상민 의원에게 송석찬이란? 예, 이상민 의원에게 송석찬이란 굴러온 돌에게 박힌 돌입니다. 굴러온 돌에게 박힌 돌.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상민 의원에게 자유선진당이란? 여관? 여관? 갈 데 없을 때 잠깐 오는 거. 네, 김창관 의원님, 이상민 의원에게 자유선진당이란? 난파선의 연료 그 바람으로 그 목적지를 찾아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 대표님이요? 잘 썼다. 잘 썼다. 시니컬한데요.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상민 의원에게 문재인이란? 잡아야 할 동아줄. 잡아야 할 동아줄. 네. 예, 저는 가까워지기엔 아직 먼 문. 가까워지기 아직 먼 문. 예. 네. 이제 좀 쳐다봐 주려나? 이제 좀 쳐다봐 주려나? 네, 다들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이상민 의원에 대한 우리 세 분의 당부 부탁의 말씀을 좀 들어볼게요. 우리 장재환 기자님부터 좀 말씀 주시죠. 예, 이상민 의원님 사실 이 시간이어서 제가 많이 비판도 하고 했지만 굉장히 잘 하시고 계시고 또 친근하게 하시는 분이고 뭐 지지율도 보면 갈수록 더 올라가실 만큼 그만큼 열심히 하시는 분이니까 지금처럼 열심히 하시면 좋겠고 다만 당부하고 싶은 건 이렇게 또 탈당하시거나 또 음주운전하시거나 이런 것만 안 하시면 앞으로 뭐 5선 6선 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창현 의원님이요? 예, 인상이 늘 아저씨 같고 포용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항상 신념 있고 강단 있고 또 법안 자체가 우리 피부에 와닿는 민생 관련 법안이 많아요. 그럼 앞으로라도 그런 진짜 국민께 가려운 것을 긁어줄 수 있는 그런 법안을 많이 지금처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윤 대표님께서요? 예, 이상민 의원님께서 충원이나 당부의 말씀을 싫어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네, 다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나오신 세 분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널드 트럼프와 로드리고 두테르테 이 두 인물에 대한 평가는 극명하게 갈립니다. 이들을 지지하는 세력을 제외하면은 대부분 전문가 집단과 미디어는 좋지 않게 평가합니다. 하지만 그 나라 국민들은 이들을 열렬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죠? 하지만
소위 전문가 집단이나 미디어의 시각 말고 냉정하게 그들의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이들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치인, 국민들은 이들에게 너무나도 지쳐있는 것은 아닐까요? 최선이 아닌 차악의 선택,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우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시간은 새누리당 소속 정진석, 충남, 공주, 부여, 청양 국회의원 편이 방송됩니다. 여러분들의 청취 후기를 기다립니다. 청취 후기는 팟빵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하신 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거나 네이버 블로그 날리지 _파워 혹은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방송 사연이나 제보, 출연 신청도 가능하며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